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얼마 전 정말 황당한 일을 겪은 결혼 6년 차 주부입니다. 나이가 아직 33살이지만 벌써 결혼 6년 차가 되었네요.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제가 일찍 결혼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결혼을 결심하게 되셨을까요? 결혼이라는 게 아무래도 인생을 한 번에 바꾸어 버릴 수도 있는 절차 같은 것이다 보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저도 27에 결혼을 결심하면서 제 인생이 달라질 것을 예상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확 달라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6년 동안 제가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풀 생각을 하니 벌써 손가락이 뻐근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쌓여있던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빠르게 달려가 보겠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제 이야기, 결혼으로 한 번에 바뀌어버린 제 인생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과 만난 것은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남편은 대학에 입학을 하자마자 군복무를 이행하느라 휴학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입학하기 전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OT라는 것이요. 그곳에 갔을 때 남편을 처음 보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멀끔하고 키도 크고 몸도 탄탄해 보이는 모습에 제가 호감을 가지게 되었었어요. 20살 대학생이 되었다는 기쁨과 동시에 이제는 연애도 제대로 해봐야겠다는 결심을 했었던 터예요. 그래서 남편을 일찌감치 알아보고 점 찍어 뒀었던 거예요. 웃긴 게 막상 입학을 하고 난 뒤에 남편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그 어디에도 없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다니까요. 그런데 남편이랑 OT 때 꽤 친하게 지냈던 동기가 말을 해주더라고요. 바로 휴학계를 내고 군대에 입대를 했다고요. 사실 이 학과에 입학을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니라고 하는데 수능을 망치는 바람에 성적에 맞춰서 입학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삼수생이었다는 것이었죠. 사수를 하는 건 집안의 눈치도 보이고 그랬었던 건지 그냥 성적 맞춰서 입학을 하게 된 것이니 흥미도 떨어지고 해서 바로 군대에 입대를 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을 잊고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3학년이 되었을 때 복학을 한 남편을 보고 다시 한번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군대를 다녀와서 그런 건지 더더욱 남자다움을 장착하게 되었는데 그때 아마 저 말고도 다른 여자애들도 남편을 보고 호감을 가졌을 거라고 장담해요. 그만큼 눈에 띄게 멋있어졌거든요. 군대에서 열심히 군 생활을 한 것인지 까맣게 그을린 피부까지 완벽했죠. 저는 어영부영 눈치만 보다가는 다른 여자에게 남편을 빼앗길 것 같다는 생각에 매일같이 남편의 옆을 맴돌았습니다. 남편도 그런 저의 존재를 눈치챘죠. 처음에는 저한테 아예 관심이 없는 척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그럴수록 애가 탔어요. 남편은 저를 붙잡고 자기는 연애를 할 마음도 없고 학교도 언제 그만둘지 모르니까 마음을 접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남편이 그렇게 저를 밀어낼수록 오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너무 대놓고 들이대고 남편은 자꾸 밀어내고 하니까 주변에서도 저희의 관계를 다 알게 되었죠. 김진아가 언제까지 까이는지 내기할 사람. 나는 앞으로 3번 더 본다. 3번이 뭐냐? 지금까지 까인 것만 해도 30번이 넘을 것 같은데. 앞으로 딱 2배 더, 30번 더 본다. 저는 철없는 동기들의 장난을 그냥 웃어 넘겼지만 남편은 그 말조차 신경이 쓰였나 보더라고요. 저한테 정말로 자기를 좋아하는 게 맞냐고 3번을 더 물어보더니 연애를 하자고 했습니다. 연애를 하자고 한 건 제가 쫓아다닌 지 딱 1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졸업반이었고 남편은 2학년이 되었죠. 제가 얼마나 해벌쭉한 얼굴로 다녔으면 주변에서 드디어 짝사랑이 이루어진 거냐고 물어보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당당하게 우리 남편을 차지했고 저희 캠퍼스에서는 아주 유명한 커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설처럼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면 30번을 찍으면 된다는 유행어가 돌기도 했습니다. 그게 다 제가 만든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남편이랑 연애를 하는 동안 힘들었던 기억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내성적이고 상당히 무뚝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여자들이 오해를 할 일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정말 우리 남편을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자면 길 가다가 앞에서 여자가 자빠져도 잡아주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런 무관심함과 무뚝뚝함 때문에 빠지게 되는 여자들도 있긴 했죠. 저 같은 사람이요. 나에게도 친절하지만 모두에게 친절한 사람보단 모두에게 무뚝뚝한 사람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남편이 한눈을 팔거나 다른 여자에게 흔들릴 거란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표현하는 게 서투르고 제가 애정 표현을 할 때마다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눈빛이 오롯이 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말 가끔 기념일이 되면 사랑한다고 말을 해주고 꽃다발을 안겨주는 그 쑥스러워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남편을 너무 좋아해서 다른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졸업을 못할 뻔했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남편에게 너무 빠지는 바람에 성적 관리에는 힘을 제대로 쓰지 못했었거든요. 그래도 남편이 구해다 준 족보를 달달 외워서 겨우겨우 졸업 성적은 맞추게 되었고 저는 24살의 나이에 먼저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2년이라는 대학 생활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대학 애정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랑 연애를 하면서 남편이 본인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서 몰랐었는데 사실 남편의 꿈은 다른 것이었더라고요. 저희가 다니던 학과가 정보보호학과로 해킹과 보안, 암호화 기술에 대한 공부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있었어요. 우리가 인터넷 뱅킹을 하려고 할 때 자동으로 설치되는 보안 시스템 같은 것을 설계하는 학과였죠. 저는 정보보안 전문가가 되고 싶은 생각에 지원을 해서 다니고 있었지만 남편은 성적을 맞춰서 온 것이었기 때문에 그닥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나 봐요. 남편의 꿈은 인터넷 백신을 만드는 것이 아닌 의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쭉 의사를 꿈꾸고 공부를 했고 지방에 있는 의대라도 가고 싶어 했지만 시부모님께서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성적에 맞춰서 이 학과에 들어온 것이라 하더라고요. 정을 붙이고 공부를 해보려고 했지만 그게 잘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직도 의대의 꿈을 접지 못한다고 말을 했죠. 남편은 3학년에 접어들면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고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저는 그 1년 사이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돌리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제가 하려는 분야가 워낙 자리도 협소하고 베테랑들이 일을 하는 곳이라 신입이고 경력도 없는 제가 들어가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트 해커로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포트폴리오를 쌓고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보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코드를 짜기도 했고요. 제가 취업이 잘 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은 자기는 이 학과를 졸업해봐야 비전이 없을 거라고 결론을 내린 모양이에요. 그래도 1년 동안은 저랑 같이 학교를 다니면서 어떻게든 따라가 보려고 했지만 저도 졸업하고 없으니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자퇴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큰 실망을 했어요. 아니, 우리 애가 자퇴를 했다는데 너는 말리지도 않고 뭘 했어? 2년이나 만났으면 뭘 하니? 우리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도 모르면서. 아이고 답답해라. 대학도 졸업 못한 채로 뭘 한다고 저러니? 고졸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저러는 건지 모르겠다 정말. 제가 옆에서 더 말렸어야 했는데 저도 취업 준비한다고 바빠서 신경을 못 썼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25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2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시어머니를 2번 정도 본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무뚝뚝하고 정없는 우리 아들이 누구랑 연애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꼭 봐야겠다고 하셔서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 해 시어머니 생신 때 가족들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2번 봤을 땐 저에게 귀엽다면서 앞으로도 예쁘게 연애해서 꼭 며느리로 들어오라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었는데 남편이 휙 자토해서를 내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저에게 불같이 화를 내시는 겁니다. 사실 저라고 안 말려봤겠어요. 저도 당연히 다시 생각해보라고 몇 번이나 말렸었지만 본인에게 확고한 꿈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강하게 마음을 먹었을 땐 당연히 응원을 하고 지지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자퇴를 했다는 그 말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렇게까지 화를 내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죠. 아무튼 남편은 자퇴를 했고 그때부터는 정말 의대에 가겠다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그 뒷바라지를 했어요. 저도 사실 제 코가 석자이긴 했어요. 취업을 계속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도 없는 상태에서 남편은 자퇴까지 했지. 수능 준비를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서 남편을 지원해주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남편이 삼수를 해서 지금 대학을 입학했던 것이었잖아요. 그것도 사수를 하고 싶어 하는 걸 시부모님께서 죽어도 안 된다고 머리 싸매고 누워서 말린 것이었는데 결국 시간만 버리고 대학 졸업도 못하고 자퇴를 해버렸으니 시부모님께서 다시 수능을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지원을 해주시겠냐고요. 안 해주시죠. 문제집 살 돈이 없어서 중고로 올라온 책들을 보고 있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때마침 제가 이리저리 뒤에서 경력을 쌓겠다고 화이트 해커 일을 수주받아서 하던 것들이 잘 풀려서 좋은 회사에서 보안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부서에 취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좋은 게 뭐였냐면요. 기술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고 보안이라는 게 회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연봉이 무척이나 두둑하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언제 어디서 어떤 공격이 들어올지 몰라서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게 좀 힘든 상황이긴 했죠. 제 개인적인 시간도 필요한데 회사에서 급하게 연락이 오면 바로 출근을 하거나 서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편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긴 했어요. 하지만 남편도 수능 공부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에게는 오히려 잘 된 일이었죠. 제가 입사를 하기 전에 맡았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선배 추천으로 단기로 일을 했었던 것이었거든요. 사기 집단의 뒤를 쫓는 일이었었는데 세상에 어쩜 그렇게 보이스피싱을 비롯해서 사기를 치는 인간들이 많았는지 그 일 덕분에 지금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었고 취업이 되었던 거라 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죠. 그 일 덕분에 연봉을 꽤 두둑하게 협상해서 입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남편의 뒷바라지를 정말 제대로 해줄 수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초봉 200만 원 언저리에서 시작을 하는데 저는 400만 원 정도 받으면서 일을 했거든요. 물론 선배들 중에는 월급이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저는 한참 멀긴 했지만 25에 월급 400만 원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남편은 그 해 수능은 포기를 하고 그 다음 해 수능을 노리기로 했어요. 몇 년 동안 공부를 하지 않다 보니까 머리가 많이 굳어서 당장 몇 개월 앞에 있는 수능을 준비하긴 무리일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공부만 집중할 수 있게 도우려 했어요. 집에서 공부를 하는 게 눈치가 보인다는 말에 독서실도 끊어주었고요. 학원도 아침부터 다닐 수 있게 학원비도 보태주고 거기다가 인터넷 강의까지 전부 끊어주었어요. 제 월급의 반이 날아가는 상황이었지만 제가 커피 한 잔 안 사 먹고 옷 안 사 입고 하면 그래도 저축을 할 수 있는 돈은 마련이 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이런 거 꿈에도 모르셨죠. 제가 월급을 속여서 말했거든요. 제가 불효녀인 거 잘 알지만 그만큼 남편에게 제 모든 것을 걸고 싶은 생각이 많았어요. 남편은 저에게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고마워, 진아야. 내가 말이야, 원하는 의대에 입학을 하면 다른 불안함 느끼지 않게 바로 결혼하자. 나 어떻게 해서든지 의사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 진아 꼭 의사 마누라 시켜줄게. 의사 마누라는 무슨 오빠가 화이트 해커 남편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나도 내 자리에서 열심히 일할 거야. 보안 전문가가 되어서 억대 연봉 받을 때까지.
우리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자. 그래서 오빠가 대학에 입학하면 정말 말처럼 우리 바로 결혼하자. 내가 정말 누구보다 빠르게 성공해 볼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아 너를 위해서. 나 정말 너에게 빚진 걸 생각하면 평생 다 갚아도 모자랄 것 같아. 빚진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우리 사이에. 내가 오빠를 그만큼 믿고 의지하니까 이런 것도 아깝지 않게 해주는 거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못했어. 알잖아. 내 인생에 남자친구는 오빠가 유일할 거야. 그리고 오빠가 내 남편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정말 코피가 터질 정도로 공부를 한다는 게 뭔지 보여주겠어. 남편은 그렇게 의지를 불태웠어요. 집안에서조차 해주지 않는 의대 지원을 제가 나서서 해주고 있으니까 그 누구보다 더욱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작용을 했겠죠. 저는 저 나름대로의 자리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공부를 하려면 필요한 게 많을 텐데 어떻게 일일이 저에게 해달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남편 입장에서도 눈치가 보일 거고 염치가 없으니까 뭘 해달라고 말을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챙겨주었어요. 남편의 볼펜이 떨어질 때를 생각해서 필기도구까지 챙겨줬다니까요. 저의 그런 세심함에 정말 감동을 받은 눈치였죠. 저의 그런 뒷바라지를 시부모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그 어떤 때보다 열심히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번에는 정말 의대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저에게 은근히 잘하고 있다고 내조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인터넷 강의 하나를 더 늘려줬다면서? 솔직히 말해서 지원을 해주려면 내가 해줘야 하는 건데. 아휴, 우리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니까 내가 뭘 해줄 수가 있어야지. 우리 진아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너희가 벌써 얼마나 만났지? 23살부터 연애를 했으니까 벌써 3년 동안 연애를 하고 있네요. 올해도 만났구나. 얘가 이번 수능에는 꼭 합격을 해야 할 텐데. 아유, 벌써 나이가 있으니까 의대에 진학을 한다고 해도 걱정이 태산이야, 태산. 6년 과정이잖니. 그래도 그 6년만 잘 버티고 나면 자랑스러운 의사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오빠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아직 28살인걸요. 그래서 그 너 하는 일은 잘 되고 있고, 그래 뭐 일이 잘 되고 있으니까 넉넉하게 우리 아들 뒷바라지도 해주고 그러는 거겠지. 대학에 합격만 하면 너희 결혼할 거라고 하던데. 네, 오빠가 합격만 하면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오빠랑 연애를 하면서 느낀 건데 오빠랑 결혼을 하면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둘 안 맞는 것 같으면서도 너무 잘 맞거든요. 어머님께서 이렇게 저 챙겨주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요, 제가. 내가 챙기면 뭘 얼마나 챙겼다고. 그래도 사람 이름 모르는 거라고 하긴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약간의 여지를 남기셨지만 그때는 그게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했으니 시어머니의 반대가 있다 한들 문제 없다고 생각했죠. 게다가 제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걸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 반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막말로 결혼을 반대했다가 저희가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데 제가 여태까지 뒷바라지한 비용 다 내놔라 해버리면 시댁 입장에서는 그것 또한 골머리를 썩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절대로 반대를 하지 못할 거라 생각을 했죠. 아직 저희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걱정이 앞서서 그러신 거라 생각을 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남편이 저에게 믿음을 주기도 했었고요. 저는 정말 남편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오죽하면 수능 100일 전부터는 물을 떠다 놓고 기도까지 했어요. 저희 집에서는 극성도 이런 극성이 따로 없다고 하셨죠. 만약에 제가 금전적인 지원까지 전부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저희 부모님은 기절초풍을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돈을 쏟아부어 가면서 뒷바라지를 하냐고 하실 분들이셨거든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희 부모님도 남편에 대한 믿음이 강하진 않으셨어요. 의대에 갈 사람이라면 진작에 갔겠지. 이 나이 먹도록 방황하면서 의대 합격증 하나 못 받아왔겠냐고요. 그리고 의대를 가서 눈만 높아져서
다른 사람한테 눈을 돌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셨죠. 하지만 우리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능날이 되었고 저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다가 도시락을 싸서 남편이 시험을 보는 학교 앞에 찾아갔습니다. 핫팩까지 준비를 하고 쉬는 시간에 먹을 간식까지 준비를 해서 말이죠. 수능장에 들어가는 남편에게 하던 대로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응원을 했죠. 그리고 몇 시간 뒤 시험을 마친 남편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나 이번에 정말 수능 잘 본 것 같아. 그래서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원하는 의대 딱 기다려. 그리고 진아야, 정말 고생 많았어. 확신도 없는 미래를 위해 나를 기다려주고 지지해주고. 나는 말이야, 진아 네가 없었으면 이번 수능도 망했을 거야. 네 덕에 진짜 잘 본 것 같아. 너 아니었으면 못했어. 정말 고마워. 나랑 결혼해 줄 거지? 전화기 너머로 결혼을 하자고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프로포즈를 이렇게 성의 없이 할 수 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진심이 느껴져서 이 사람과 꼭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해 3월 남편은 원하던 의대에 입학을 할 수 있었고 그해 여름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방학이라고 해도 남편은 의대에 들어가 매일같이 공부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결혼식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저는 불평불만 한 번 없이 혼자서 결혼식 준비를 했어요. 남편은 제 손을 꼭 붙잡고 버진로드를 함께 걸었고 저희는 짬을 내서 신혼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신혼집은 대출을 받아 준비를 했지만 제가 워낙 연봉이 괜찮은 직업이었기에 대출 받는 것에는 무리가 없었어요. 그렇게 살림살이를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느라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회사 일은 늘 바빴고 남편은 학원 문제로 늘 바빴거든요. 저희 두 사람이 같이 저녁을 먹는 일이 드물게 느껴질 정도로 같은 집에 살면서 얼굴을 보는 게 힘들었어요. 대학 신입생이 된 남편은 어찌됐든 의사 생활도 인맥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매일같이 동기들과 술을 먹었고 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저는 의대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시간을 빼앗겨야 하는 건지는 몰랐었거든요. 결혼 생활 3년 차 남편은 본과에서 기초의학 과정을 마치고 임상의학 과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여러 가지 분야의 학과를 돌면서 실습을 하느라 정신없이 보냈어요. 저는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시간이 꽤 많이 흘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상태에 돌입을 하게 되었죠. 매일같이 프로그램과 씨름을 하면서 골머리가 썩긴 했지만 제가 구축한 보안 프로그램이 작동을 잘 하면서 야밤에 불려나가는 일도 적어졌고 월급은 월급대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는데 그 비용 또한 전부 제가 보태고 있었어요. 시댁에서는 저희가 결혼을 할 때에도 돈 한 푼 지원을 해주지 않았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남편이 당당하게 의대에 진학을 했음에도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도 돈을 버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시댁에 가서 용돈이라도 조금 주세요 하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나름 연봉이 높은 직업군에 속한다고 남편이 이미 말을 다 해놨기 때문에 시댁에서 지원을 받고 싶어도 돈 잘 버는 며느리 있는데 하면서 신경조차 써주지 않으셨죠. 결혼을 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는 일도 꽤 많았습니다. 남편이 무뚝뚝하고 무관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집안일에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작게는 청소부터 크게는 경조사까지 전부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남편이 돈을 벌지 않고 돈을 써야 하는 학생이다 보니까 제가 모든 경제적인 상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게 조금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했어요. 이번에 나 발리 여행 다녀왔잖아. 진짜 너무너무너무 좋더라. 아니, 다들 신혼여행으로 발리를 간다고 하길래 거길 왜 가나 했거든? 근데 갈만하더라니까. 좋았겠다. 나는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일본 갔다 왔는데. 일본은 간식거리 살 게 많아서 좋아. 음식도 맛있고. 야, 진아, 너는 이번에 어디 안 갔다 왔어? 휴가 때 뭐 했어? 나? 우리 오빠 실습 때문에 어디 못 갔지.
혼자 가기도 좀 그렇고. 난 이제 주부잖아. 집안일 할 게 얼마나 밀려있던지. 아우, 휴가가 금방 사라지더라. 시댁 하루 갔다 오고 친정에 며칠 있다가. 아, 그랬구나. 하긴 우리야 다 미혼이니까 결혼한 지나 네 생활은 좀 다르겠다. 친구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속이 상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남편만 아니었으면 번 돈 차곡차곡 모아서 휴가 때 멀리 해외여행도 가고 했을 텐데 취업을 한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 뒷바라지 하는데 돈을 쏟아붓고 제 개인적인 여유는 하나도 즐기지 못하고 있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물론 그게 남편 탓도 아니었고 처음에는 제가 좋아서 제가 응원을 해주고 싶어서 한 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상 심리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남편이 동기들이랑 먹고 마시는 술값도 전부 제 지갑에서 나가고 있었으니까 쌓아왔던 게 터지게 되었어요. 오빠, 이번 달에 오빠가 쓴 카드값이 얼마나 나왔는 줄 알아? 우리 이렇게 살다가는 10년이 지나도 돈 못 모아. 지금 대출금도 나 혼자 감당하고 있고 적금도 나 혼자 붓고 있잖아. 이래서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 내가 아직 학생이잖아. 3년만 더 기다리면 나도 당당하게 의사면허 취득해서 돈 벌 수 있어. 내가 돈 벌기 시작하면 지나 네가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벌걸? 그것도 인기 있는 과에 진학을 해야 가능한 거라며. 아, 물론 뭐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데 가게 되면 내가 버는 것보다 많이 벌 수 있겠지. 근데 나도 그렇게 적게 버는 건 아니거든? 오빠가 개인 병원에서 페이 닥터로 일을 한다고 생각해봐. 월급이 나보다 적을 수도 있다니까. 지금 너 의사 무시하는 거야? 아무리 못 벌어도 지나 너보단 많이 벌 수 있다니까. 우리 선배들이 다 그렇게 벌고 있어. 의사를 만만하게 보지 마. 그래, 그럼 그건 그렇다고 쳐. 오빠가 의대에 간다고 했을 때부터 돈 벌어오는 건 의대 졸업한 이후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근데 우리 벌써 결혼 3년 차야. 이제 곧 4년 차를 바라보고 있다고. 아이는? 아이는 언제 가질 건데. 나 아이 낳고 싶다고 오빠한테 쭉 말했잖아. 그래봐야 네 나이가 뭐 몇이나 먹었어. 30이야 30. 나도 아직 32이고. 지금 막말로 내가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네가 벌어오는 돈으로 대출금 갚고 내 대학 등록비에 생활비에 적금까지 그거 다 붓고 있는데 무슨 돈으로 애를 키울 거야. 오빠가 이번 달에 쓴 카드값이 120만 원이야. 학교 다니면서 교재비, 식비 쓰는 거야. 뭐 그렇다고 쳐. 왜 술을 먹고 오빠가 계산을 하냐고. 한 달에 주 5일, 20일 동안 학교에 나간다고 쳐도 하루에 6만 원 꼴밖에 안 쓴 거야. 밥값에 커피값에 그것만 생각해도 2, 3만 원은 훅 빠지는데 고작 120만 원 가지고 생색내는 거야. 고작 120만 원이라고? 오빠가 그 120만 원이라도 벌어놓고 그런 이야기를 해. 그걸 반으로 줄이면 우리가 애 키우고도 남겠다. 애를 뭐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야 키우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산부인과 실습하고 나서 아이 낳는 것 보고 내 와이프에게는 죽어도 못 시킬 일이다 싶었다고. 나 그 장면이 아직도 트라우마처럼 둥둥 떠다녀. 지나 네가 나한테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할 때마다 그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다고. 사람이 사람처럼 안 보이고 짐승처럼 보였다니까. 어차피 내가 겪는 일이잖아. 내가 오빠한테 아이 낳을 때 옆에서 지켜봐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오빠가 대신 아픈 것도 아니면서. 그냥 그 상황이 내 가족한테 일어나는 게 싫다니까.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아이를 출산하는 그 장면 네가 못 봐서 그래. 너도 보면 아마 출산에 대한 생각이 싹 사라질 거야. 남편은 저에게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는 거라며 출산이라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일을 그저 짐승들이 포효하는 것처럼 표현을 했어요.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새 생명이 태어나는 장면을 보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지 의아할 지경이었죠. 그렇게 남편이랑은 점점 의견이 맞지 않은 채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매일 비슷비슷했어요. 남편은 실습, 시험, 공부 3가지를 하느라 바빴고 저는 직장과 집안일을 하느라 바빴죠. 서로 집에서 마주쳐도 예전처럼 미주알, 고주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없어졌어요. 밥은 먹었어? 씻긴 했어? 공부할 거 있어? 난 잘게. 이 정도의 대화만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결혼한 지 5년 차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부부간의 관심이나 대화가 너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게다가 시어머니께서도 자꾸만 저에게 핀잔을 주시고 제가 하는 일에 딴지를 걸기 시작하셨어요. 아마 결혼한 지 2년 차쯤 되었을 때부터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 아우 너는 어쩜 해가 안부인 사한 번 없이 연락도 없고 그러니? 뭘 하고 사는지 내가 소식은 알아야지 않겠어? 요즘 일이 많이 바빴어요. 오빠도 시험 기간이라 그런 건지 집에 잘 안 들어오고요. 걔가 뭐 공부만 하느라 그러겠어? 집에 가봐야 반겨주는 자식도 없고 마누라도 맨날 돈 벌어온다고 처져 있으니까 그런 거지. 아휴, 너 돈 번다고 유세 떠는 건 아니니? 우리 아들이 의사 되면 집안을 일으켜 세울 건데 지금 생색을 그렇게 냈다가는 다 돌려받는 법이다. 제가 무슨 생색을 냈다고 그러세요. 제가 생색을 낼 것 같았으면 이미 징직부터 냈겠죠. 오빠가 대학 입시 준비할 때부터 전부 다 제 돈으로 준비하고 뒷바라지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제가 다 했는데 어머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 너 지금 나한테 말 대꾸 하는 거야? 아이고 세상이 말세다 말세야. 의사 될 아들놈 장가 보내놨더니 며느리가 감사한 줄도 모르고 나한테 따박따박. 아유, 얘 끊자. 괜히 기분만 잡섰다. 남편도 하지 않는 안부 전화 타령을 저에게 하시면서 제가 며느리로서 부족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시는데 답답하더라고요. 저라고 노력을 하지 않았겠어요. 저도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 점점 지쳐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이상한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제가 예전에 포트폴리오를 준비할 때 학교 선배의 제안으로 이런저런 사건을 추적하는 걸 도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알게 되신 피해자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피해자는 아니고 할아버지의 아드님이 피해자셨죠. 그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신 겁니다. 몇 년 동안 연락이 한 통도 없다가 갑자기 연락이 오니까 반가운 마음도 들었어요. 사건을 처리하면서 저에게 너무나도 고맙다고 손녀딸 삼고 싶다면서 한동안 저희 집으로 직접 농사를 지은 농작물도 보내주시고 그러셨거든요. 반갑게 전화를 받았더니 웬 여자가 말을 해주더라고요. 지방에 있는 병원인데 할아버지께서 위독하시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죠. 최근 몇 년 동안 연락이 없어서 그냥 잘 지내시는 줄 알았는데 투병 중이셨더라고요. 제 전화번호가 나의 귀한 손녀딸이라고 저장이 되어 있어서 제가 가족인 줄 알고 전화를 하셨다는 겁니다. 할아버지의 사정을 대충 알고 있었던 저는 회사에 급하게 연차를 쓰고 지방으로 내려갈 준비를 했어요. 어딜 갔는데 짐을 싸고 그래? 출장 간다고 그랬었나? 아니. 나 예전에 포트폴리오 준비하면서 맡았던 외주 사건 중에 피해자 가족분이 위독하신가 봐. 나한테 연락이 와서 좀 가보려고. 가족도 아니면서 거길 왜 가? 우리 엄마 지금 감기 걸려서 아프다고 하는데 회사에 연차 썼으면 우리 엄마한테 좀 가봐라. 기침약 같은 거 좀 사다가. 위독하시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 그럼. 사정이 있어서 그래. 오늘 안으로 올 거니까 어머님은 병원 가보시라고 그래. 집 앞에 내과 있잖아. 뭐 감기 가지고. 뭐? 감기 가지고? 야, 감기가 얼마나 아픈 건데 네가 의사도 아니면서 고작 감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남편이 괜히 시비를 걸어오는데 대꾸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가 무시를 하고 차키를 들고 준비를 하자 제 손에서 차키를 확 빼앗는 겁니다. 내가 엄마 모시고 병원 갔다 올 거라 차 써야 돼. 버스 타고 가. 정말 치사하게 구는 게 아니겠어요? 저도 오기가 생겨서 어디 못할 것 같냐고 그대로 짐을 들고 버스를 타기 위해 터미널로 갔습니다. 그리고 2시간 반 동안 버스를 타고 달려서 겨우 할아버지가 계신 요양병원에 도착을 하게 되었죠. 정말 연락을 주신 간호사의 말대로 임종 직전이었던 것인지 할아버지께서 숨을 힘들게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하게 되더라고요. 손을 꼭 잡아드리니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리시는데 저를 보고 고개짓을 한번 까닥 해주시더니 다시 눈을 감으셨어요. 그렇게 여튼 숨이 한참을 붙어 있다가
날이 넘어가고 새벽에 할아버지께서는 영면에 잠기게 되셨습니다. 그 연세에도 착실하게 준비를 하신 건지 상조회사와 변호사가 와서 장례 처리를 다 하더라고요. 텅 빈 장례식장을 보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장례가 끝이 날 때까지 장례식장 빈소를 지켰습니다. 주말이 끼어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제가 주말 내내 집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남편에게는 연락 한 통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일요일 저녁에서야 집에 도착을 했는데 밥을 먹고 설거지조차 해놓지 않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설거지를 한창 하고 어질러진 집을 치우고 있으니까 술에 취한 남편이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숨부터 내쉬니까 남편이 왜 보자마자 한숨을 쉬냐고 한 소리 하더라고요. 묵묵히 집안일을 마치고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만 남편놈 씻지도 않고 코를 골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고 그 사이에 남편은 당당하게 의사고시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대학병원에 들어가서 남편이 큰 꿈을 펼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개원을 할 생각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개원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면서 과외나 아르바이트 한 번 하지 않았던 남편이 어떻게 개원을 할 생각인지 궁금했죠. 남편은 속 편안하게 의사들에게 개원 비용을 대출해주는 업체가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 다 사기 아니야? 대출 이자가 거의 대부업체 비용급이라던가. 아니라니까. 우리 학교 선배들 중에 개원한 사람들 대부분이 거기서 돈 빌렸다고 이야기하던데 업체도 믿을만 하더라. 거기다가 주인이 재벌 상속녀래. 돈이 남아돌아서 나라가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의사들 개원할 때 지원해주고 싶어서 돈 빌려주는 거라고 하는데 당연히 믿을만 하지 않겠어? 아유, 나는 모르겠네. 아무리 그래도 돈 노름하는 사람이 아무 대가 없이 그런 짓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아이, 내가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는데 나만 안 받으면 당연히 손해보는 짓 아니겠어? 아무튼 개원할 거야. 요즘은 개원이 답이라고 하더라. 대학병원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봐야 개원하는 의사들에 비하면 돈 못 번다고 하더라. 남편은 그렇게 대출을 받아서 병원을 개원하겠다고 했고 당연히 시댁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저는 대책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좀 꿍한 상태이긴 했어요. 아무튼 어영부영 개업 준비까지 3개월 만에 해치우게 되었죠. 생각보다 준비할 게 많기도 했고 한 번에 우르르 준비를 끝내고 나니까 더 이상 손볼 것도 없긴 하더라고요.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트러블이 있긴 했지만 어찌됐든 개업을 하게 되었으니 잘 된 것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능 준비를 하는 2년, 의대를 졸업할 때까지 6년 총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뒷바라지를 해왔으니 지금부터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물론 개원하는 데 들어간 돈이 만만치 않았지만 그렇게 자랑하던 의사인데 돈을 잘 벌어오겠지 싶었거든요. 그렇게 개업 준비를 마치고 동네에 개원식 홍보도 하고 의사 아들 자랑하고 싶어서 난리가 난 시부모님께서 친인척들까지 전부 다 개원식에 초대를 했더라고요. 그 개원식 준비도 저한테 다 해두라고 맡겨두고 지들은 구경만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노력해서 만든 의사인데 이 정도는 해주자 싶었죠. 대망의 개원식 날 저에게 그런 반전이 일어날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저는 개원식 준비를 마치고 아주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병원 입구 앞에 떡하니 플랜카드까지 걸어두었습니다. 핑거푸드도 준비를 했고요. 그렇게 개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별거는 없었어요. 그냥 축하 인사하고 오신 손님분들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는 정도였죠. 그런데 한 가지 거슬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계속 병원 입구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마치 올 손님이 있는데 도착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그러다가 어떤 여자 하나가 병원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그 여자를 발견하자마자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것도요. 대부분의 순서를 마치고 남편이 돌아다니면서 와주신 손님들께 인사를 나누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앞에 있던 마이크를 잡더니만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의대 졸업하고 번듯하게 의사가 되어 개원을 하게 된 점이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우리 가족들 그리고 와주신 손님분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 이렇게 개원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이분입니다. 재벌 상속녀 자리에 있으면서도 늘 겸손하고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지요. 우리 아들의 짝으로 참 잘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다들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과거를 청산하고 얻은 저의 새 며느리입니다. 저는 황당했습니다. 며느리가 여기 떡하니 있는데 갑자기 새 며느리 타령을 하는데 황당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축하해 주러 오신 저희 부모님도 얼이 빠진 얼굴을 하시더라고요. 재벌 상속녀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남편이 말을 했던 의사들에게 개원 비용을 대출을 해준다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그 여자와 눈이 딱 마주친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여자 또한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다리에 힘이라도 풀린 건지 저를 보고 벌벌 떨면서 무릎을 턱 꿇어버리는데 누가 봐도 놀라움에 힘이 풀린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잘못 보면 제게 큰 절이라도 올리는 것처럼 보였죠. 무릎을 양쪽 다 꿇었거든요. 저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보고 제가 말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시댁 식구들마저 놀라서 저에게 납작 엎드려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 여자가 새 며느리라고요? 여기 떡하니 며느리가 있는데 새 며느리 타랑녀라니. 지금 저 여자가 개원 비용을 다 대줬다고 그 대출금 안 갚으려고 아드님을 팔아치우겠다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게 뭐 잘못됐냐? 무려 재벌 상속녀다. 집안에 돈이 수백억 있단다. 너처럼 월급 받는 월급쟁이랑은 다르다 이 말이야. 의사 뒷바라지 하려면 그 정도 돈은 있어야 한다는 거 너 몰라? 언제는 의사만 되면 뒷바라지 할 필요도 없다고. 앞으로 돈 잘 벌어올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누군데 이제 와서 그렇게 말을 바꾸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정 그렇게 원하시면 저 재벌 상속녀인지 뭔지랑 지지고 볶고 잘해보세요. 전현이 어떤 사기꾼인지도 모르면서. 뭐라고? 너 지금 우리 새며느리한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자빠졌어. 사기꾼이라니? 에라이 이년아, 남 잘 되는 꼴 보니까 배가 아프냐? 우리 새며느리가 부자라고 하니까 배앓이 걸려 죽겠지. 너는 가지지 못한 재산 우리 새며느리가 다 가지고선 우리 아들 승승장구 시켜줄 일만 남았다 싶으니까 아주 미치겠지? 이 병원 떡하니 해준 거 봐라. 우리 아들이 새 여자 찾는 게 당연한 거지. 너는 못 해준 거 우리 새며느리가 다 해준다. 그런데 이 병원 개원하는 비용 정말 저 여자가 해준 거 맞대요? 어머님, 아니 아주머니 혼자 오해하시는 건 아니고요? 뭐야? 아니 그러면 이 개원 비용을 도대체 누가 댔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이게 이제 아주 막 나가자는 거지. 뭐? 아주머니? 새 며느리 드리겠다는 사람이 저한테 어머님 소리를 듣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이 병원 제 돈으로 차려준 겁니다. 전현한테 돈 빌린 게 아니라 제가 땅 팔아서 해준 돈이라고요.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네가 무슨 땅이 있어서 네 땅을 팔아서 해줬다는 거야. 어? 아직 아파트 대출금도 갚고 있는 주제에. 예, 이럴 줄 알았으면 아파트 대출금이나 갚고 살 걸 그랬죠? 이 병원 차릴 게 아니라 당신이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이 병원 누가 해준 건지. 그리고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사기를 치고 다녀? 정말 이런 데서 얼굴을 마주하게 될 줄이야. 당신도 그래. 감히 나를 두고 바람을 피워? 진짜 미쳤어? 제가 아주 정신이 빠진 사람처럼 속사포로 쏘아대니까 다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한 것처럼 어벙하게 서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흥분을 한 탓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저 사기꾼 상간녀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남편이 대출을 받아야겠다고 말을 했을 때부터 이상하게 조짐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은행이면 몰라도 그런 대출은 이자 노름이 심할 수도 있고 사기를 맞을 수도 있지 않겠냐고 섣불리 결정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아주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말을 얹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수상한 촉이 발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편을 알아온 시간이 길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잘 믿지도 않고 무뚝뚝에 무관심한 성격을 가진 남편이 누군가의 편을 저렇게 든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수상했습니다. 남편이 자는 사이에 몰래 휴대폰이라도 뒤져보려고 했는데 비밀번호로 잠겨 있어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충격적이었어요. 연애를 하는 내내 단 한 번도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걸어두었던 적이 없었던 남편이었거든요. 저는 매일같이 남편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일에 집중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만 제 직업이 보안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비공식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화이트 해커이기도 했고요. 사실 흥신소 같은 데에 맡겨볼까 고민도 했지만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서 남편의 깨톡 계정 비밀번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불법적으로 했다기보단 남편이 쓰는 비밀번호들을 조합해서 맞춰버린 거지요. 제가 또 코드를 짜는 사람이라 보통의 사람들이 비밀번호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깨톡을 훔쳐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편이 재벌 상속녀라는 여자와 사적이고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한마디로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갱생이 불가할 정도의 큰 충격을 주고 싶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성적이 상위권이 아니었던 남편이 대학병원에서 정교수도 되지 못하고 주구장창 일만 할 바에야 차라리 처음부터 개원을 해서 먹고 살 길을 찾겠다고 결심했던 것을 알고 있었고, 저는 그 개원이라는 절정에 치닫았을 때 한순간에 추락을 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남편이 그 여자에게 돈을 빌려서 개원을 하면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 여자가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깨톡 사진이 본인 얼굴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 돈으로 개원을 시켜주고 그 병원을 빼앗아 버린 뒤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남편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저에게 처절하게 빌 것이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다퉜습니다. 그 여자에게 돈을 빌리지 말고 제가 개원을 해주겠다고 우기면서 말입니다. 남편은 저에게 무슨 돈이 있어서 개원을 해주려고 하냐며 그 여자에게 돈을 빌리는 게 훨씬 빠를 것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미 마음을 홀라당 빼앗겨 버렸으니 당연히 그 여자에게 돈을 받아서 개원을 한 뒤 그 여자랑 재혼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렇게 저에게 일부러 빚을 지지 않으려는 남편을 꼬여내느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개원 준비하면서 남편이랑 트러블이 생겼다고 말을 했던 것이 이 때문이었어요. 남편에게는 남편 명의로 병원을 차려주겠다고 꼬셨고 변호사 공증도 받자고 했죠. 그 말에 남편은 일석이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에게 개원 비용도 받아 챙기고 그 재벌 상속녀랑 재혼도 할 꿈을 말입니다. 저에게 개원을 해줄 비용이 어디서 생겼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사건을 도왔던 피해자 가족 할아버지 이야기를 잠시 꺼냈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사실 그 할아버지에겐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10살이 더 많은 막둥이 아들이었는데 아주 어렵게 가진 외동 아들이라 세상 물정 제대로 모르고 자랄 수밖에 없도록 오냐오냐 키웠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드님이 채팅으로 한 여자를 알게 되었고 그 여자가 결혼을 하자며 꼬셔왔다고 합니다. 할아버님 아드님은 키도 작고 뚱뚱하고 외모마저 못생긴 얼굴이라 연애도 단 한 번 못 해봤던 사람이어서 그 여자한테 홀라당 빠지고 말았던 겁니다. 나이도 동갑이고 직업도 교사라고 했다는데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할아버지가 농사를 크게 지으시며
땅을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그 재산을 노리고 접근을 했던 혼인 빙자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순진하고 여자를 몰랐던 아드님은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기꾼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돈을 퍼주기 시작한 겁니다. 집을 구해야 한다. 결혼식장 예약을 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뜯어간 돈이 무려 2억이라고 하더라고요. 2억이라는 돈을 빼앗은 뒤 잠수를 타버린 그 여자를 찾다가 할아버지 아드님께서는 본인이 사기꾼에게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직업, 나이, 사는 곳이 전부 다 거짓말인 것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사건을 뒤로 쫓으면서 제가 화이트 해커로서 그 여자를 추적하게 되었어요. 그 여자의 실명, 나이, 사는 곳을 전부 알아내어 수사에 도움을 드렸고 그 여자는 결국 재판을 받고 징역을 살게 되었죠. 하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은 할아버지의 아드님은 스스로 하늘의 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나이 먹도록 못생겼다고 연애 한번 못했다가 결국에 찾은 사랑이었는데 그마저도 모든 게 거짓말이고 사기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 충격이 컸었나 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매일을 우셨어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 상조회사와 변호사가 장례를 처리했는데 변호사가 저에게 할아버지께서 남긴 재산이 있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할아버지의 농사짓던 땅과 집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받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꼭 제가 받아주기를 바란다고 하셨다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세금 문제가 조금 복잡하긴 했지만 그 땅을 제가 받게 되었죠. 그게 바로 개원 비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드님께 혼인 빙자 사기를 쳤던 당돌한 20대 여성이 바로 우리 남편과 바람을 피운 재벌 상속녀라 거짓말을 친 사기꾼이었던 거죠. 어쩜 얼굴이 그대로인지요? 그때 징역 5년을 받았었는데 모범수로 조금 일찍 출소를 한 듯 했습니다. 제가 재판장에도 찾아가고 할아버지 옆에 서서 모든 과정을 다 봤었기 때문에 서로를 한눈에 딱 알아보고 사기꾼이 놀라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던 것입니다. 어쩜 사람 인연이라는 게 아니 악연이라는 게 이렇게 닿을 수가 있는 걸까요? 할아버지 생각이 절로 나더라고요. 거기다가 꼬신 놈이 제 남편이라니 이런 기가 막힌 우연이 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사람 사는 일이라는 건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원을 네 돈으로 했단 말이야? 내 새며느리는 재벌 상속녀가 아니라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깜빵에도 다녀온 범죄자고? 네, 범죄자 며느리라니 너무 잘 어울리네요. 의사 며느리로 딱이죠?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야 이년아 감히 속일 사람을 속여야지 우리를 속여 먹여. 너 네 팔자 한번 고쳐보겠다고 범죄자인 걸 숨기고 이런 이 나쁜 년. 아이고 왜 이래? 속은 사람이 잘못이지. 아이씨 한탕 크게 쳐서 팔자 고쳐보나 했더니 운 좋은 줄 알아. 나 뭐 뜯어간 거 없으니까 죄 없지? 네 년이 나한테 받아간 명품백이 몇 갠데 내가 너 사기꾼으로 집어쳐넣을 거야. 아줌마가 좋아서 나한테 선물한 거면서 왜 그래? 그거 팔아서 아주 요긴하게 잘 쓰긴 썼어요. 뭐가 어쩌고 어째? 야 이년아.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그 사기꾼 년의 머리채를 확 잡아채더라고요. 그 꼴이 어찌나 웃기던지. 그제서야 퍼렇게 질린 남편놈이 제 앞에 저희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멍청했습니다. 대학 다니던 시절부터 저를 이끌어준 조광지철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가 멍청하게 잘못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여보,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앞으로 병원 운영 잘하면서 내가 호강시켜줄게.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나 여보 없이는 못 살아. 잘만 살겠던데 그게 뭔 소리야? 그리고 이 병원 운영을 누가 너한테 맡긴대? 이 병원 팔아치울 거야. 그 소리에 남편놈 얼굴이 썩어 들어가더라고요. 변호사와 함께 공증을 받았을 때 사실 특약 같은 조항이 있었거든요. 개원을 한 뒤 1년 이내로 이혼에 적합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병원을 제가 돌려받는 것으로요.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남편이 저에게 개원 비용을 받는다 하면 시어머니께서 안 된다고 폴짝 뛸 것이고
그렇다고 상간녀에게 받겠다고 계속 우기자니 제가 의심을 할 것 같으니 딱 1년만 더 속이자 싶었을 겁니다. 시어머니께서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할 거라는 걸 남편도 몰랐으니 얼굴이 저렇게 퍼렇게 질린 거겠죠? 그러길래 미리미리 연락도 자주 하고 그러라니까 말은 안 듣더니만 이렇게 자식 인생 골로 보내는 거죠. 당연히 공증을 받은 문서가 있었으니 저에게 병원은 넘어오게 되었고 그 사기꾼녀는 시어머니께 명품 선물 잔뜩 받은 채로 홀연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게 되었으니 다음 수순은 알만하죠? 시부모님이고 남편이고 저를 찾아와서는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빌면서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앞으로는 절대 한눈 팔지 않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아이도 가지겠다고 자기가 느낀 바가 많다고 울부짖더라고요. 아이, 내가 다 잘못했어.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걸 깨닫게 됐어.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더 믿어주라. 나를 본 세월만큼 더욱더 믿음을 줄게. 아이,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마음 좀 돌려줘. 우리 아이도 갖자.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아이. 트라우마 타령하면서 죽어도 안 되겠다며? 나도 당신 같은 짐승이랑은 아이 못 낳지. 이혼해. 끝까지 저는 이혼을 고집했고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고 병원은 고스란히 제 몫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 병원 인테리어 값까지 톡톡히 웃돈 받아 개원하려는 의사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은 돈도 잃고 가정도 잃고 부모와 사이까지 완벽하게 틀어진 채 불륜남이라는 딱지를 달고 개인 병원에 페이닥터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월급 300만 원 받으면서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한다네요. 그렇게 의사 되면 돈 잘 벌거라고 하더니만 저보다 못 버니 자존심이 상할 만도 하겠습니다. 이번 일로 저는 오래 본 사람이라고 완벽하게 그 내면을 다 알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까지도 저의 뒤통수를 때리는데 제가 누구를 더 얼마나 믿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된 거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사람과 거리를 두며 지내보려 합니다. 제가 완벽하게 마음을 열 사람은 우리 가족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다행히 아파트 대출금도 전부 제가 갚았고 재산 분할 해줄 것도 없이 전부 제가 들고 이혼을 해서 금전적으로는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여행이나 다니면서 저의 인생 2막을 즐겨보려고 해요. 저의 새 출발을 여러분께서 다 같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